이번 시간은요, 2014년 3월 2일 날 시행한 소방본론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방화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방화계획이라고 했어요. 그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화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방화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간적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적 대응이 있습니다. 설비적 대응.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건축물의 방화 계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공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공간적 대응에 대한 규제는 건축부에서 합니다. 건축부에서요. 반면에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아닌 소방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는 소방관련법규에서 하는 거죠. 소방관련법규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건축을 할 때 화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적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 용이한 그런 건축물을 먼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피해를 줄이고 빨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적 대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건축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연 재료 하는 개념이 나오죠. 불연 재료.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물을 구성하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화 구조라는 게 있죠. 내화 구조요.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방화구역을 합니다. 방화구역. 자,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직통계단이 있고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그 다음에 피난계단. 그 다음에 특별피난계단.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대응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설비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은 5가지 설비로 구성이 되죠. 그죠? 제일 먼저 소화설비가 있고, 다음에 경보설비가 있고요. 다음에 피난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해서 전부 5가지의 설비로 구성되는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요. 그 문제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설비적 대응의 내용이 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피난계단,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는 소화설비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옥내소화전 설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는 소방시설 중에서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거죠.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설비적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은 2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했습니다.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것은, 우리는 어떤 물질의 연소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불이 잘 붙는가, 어느 정도 온도에서 불이 붙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인하점이라는 말과 발화점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인하점과 발화점요. 자, 인하점은요, 어떤 거냐, 그죠? 발화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하점과 발화점을 구분하는 데는 점화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점화원을 말해요. 외부에서.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가열을 해줬을 때 점화원을 통해서 가열해서 불이 붙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점화원이 존재할 때는 뭐라고요? 인화라 그래요. 인화. 점화원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발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불이 붙는 착화, 발화를 말하는데, 인화는 우리는 길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을 붙여주니까 요거는 유도된 발화라고 그래요. 유도발화라고 그러죠. 반면에 그냥 발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저절로 불이 붙는 자연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발화.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인하점과 발화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인하점과 발화점을 통해서
얼마나 연소가 잘 되는가 이런 것을 어때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치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이나점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이런 이나점은 외부에서 점화를 줬을 때 불이 붙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나점이나 발화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발화 위험성이 어때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성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낮은 물질이 어떤 거냐? 낮은 물질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물질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덕류, 아세톤, 경류, 아세트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할 것 같다 하는 거 찾아서 그게 이나점 몇 도가 되는가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이나점이 나와 있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는요, 영하 18도고, 덕류는 30도에서 60도고요. 경류는 한 62도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62도 정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세트산은요, 41.7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낮은 것은 아세톤 하면 되겠어요. 그죠? 아세톤.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이나점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이나점이 낮은 물질들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가장 낮게 나타나는 물질이 디에틸에테르입니다. 그죠? 이나점이 영하 45도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상온에 내버려둬도 어때요? 금방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소화에 관한 건데요. 화재 시 연소물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소화는 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화의 원리는 쉽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소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연물질,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이 점화원은 열 에너지를 얘기해요. 열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연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연소의 3요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해서 연쇄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연쇄 반응까지 포함하면 뭐라고 해요? 연소의 4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어때?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3요소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을 구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연물을 없애는 방법도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공급을 막는 방법도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을 동시에 어때요? 해도, 연소는 어때요? 소화는 더 잘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넷 중에서 어떤 걸 통해서 소화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자료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소 3요소 중에서 요거 두 가지는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물질 조건을 말해요. 물질 조건. 요거는 뭐냐면 에너지 조건이에요. 에너지 조건. 그래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면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갖춰져야 되고요. 그 물질에서는 가연물과 산소가 적절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뭐라고 하느냐면 연소 범위라고 그러죠. 연소 범위. 가연물과 산소가 어떻게 적정한 비율로 구성되는가, 혼합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연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어때요? 제어를 하면은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가연물을 통해서 소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가연물질을 없애는 방법이죠. 제거소화라 그래요. 제거소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농도를 없애는 방법요. 산소는 보통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연소 반응에 쓰이게 되는데, 공기 중에는 21% 정도의 산소가 있다가요, 15% 이하로 떨어지면 어때요? 연소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질식이라 그래요. 질식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 열 에너지요. 열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열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은요, 열을 식히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냉각입니다. 냉각.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 반응을 잘 일어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촉매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부촉매 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소화의 이론이 되는 거죠. 소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소화는 자식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렇게 나눠가지고요. 요 세 가지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소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학적 방법. 그래서 이제 뭐 소화의 원리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도 이제 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설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연소물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춘다 그랬어요. 연소물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춘다. 그 어디에 해당합니까?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을 2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냉각 소화를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소화약제가 뭐예요? 물이죠, 그죠? 물. 그래서 여기 가장 일반적인 어떤 소화 원리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3번 문제였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대체 소화약제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나타내는 약언을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체 소화약제라고 나옵니다. 대체 소화약제요. 기존에 이제 소화약제들은 어떤 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냐면요. 물, 그죠? 또는 가스 또는 분말, 뭐 이런 소화약제들이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물이죠, 그죠? 물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요. 세상에 이제 복잡해짐에 따라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범위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가스라든지 분말이라든지 이런 소화약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물에 비해서 수손 피해가 없다든지 2차 피해가 없다든지 하는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할론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그죠? 이제 이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연쇄 반응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굉장히 잘 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쭉 많이 썼는데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은 이게 이제 환경오염 물질로 규정이 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그렇게 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용이 어때요? 제한되거든요. 사용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대체 소화약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구 환경 문제, 그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약제가 갖춰야 될 기본적 성질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환경오염성이 적을 것, 환경오염성이 없을 것, 환경에 문제가 없을 것,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대체하는 소화약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보통 청정 소화약제 이렇게 표현하죠. 청정 소화약제,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오염을 주지 않는 그런 소화약제라고 청정 소화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화약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가스 상태로 사용되어졌던, 기체 상태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소화약제들은 주로 이제 청정한 소화약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요, 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면서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면은 미분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미분화 경향요.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의 분류에도 보면은 예전에는 미분무 소화 설비라는 게 어때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미분무 소화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소화전이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고, 물 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청정 소화약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에 대한 오염성의 문제가 없을까? 환경 오염성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소화약제가 갖춰야 될 기본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경 오염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건데, 환경 오염성은요, ODP와 GWP로 표현하죠. ODP와 GWP요. ODP라고 하는 것은 오존 파괴 지수고요. GWP는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요.
자,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오존이거든, 오존.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자외선이 여과 없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표를 정해놓고요. 지수를 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오염성에 대한 판단인데요.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지구온난화 지수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는요, GWP죠, 그죠?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서 지구온난화 지수입니다. 지구온난화 지수요. 자, 그래서 정답은 GWP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 파괴 지수 같은 경우는 CFC 11, 이게 이제 기준 물질이 되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 지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기준 물질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요.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이 훨씬 더 커요. 메탄이 훨씬 더 큰데,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이게 더 큰데요. 발생되는 총량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어때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준 물질해서 지구온난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환경오염 지수예요. 환경오염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지수입니다. 독성 지수요. 거기 보면은, LOAEL이 있고요. LOAL이 있고, 그 다음에 NOAL이 있습니다. 그죠? NOAL.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요런 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LOAL은 최저 독성량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죠?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최소 용량, 최소 유해 용량,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독성이 나타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독성이 나타나는 시작점요. 그 다음에 이제 NOAL은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용량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 무해 용량입니다. 해가 없는 겁니다. 무독성량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노하고 나옵니다. 노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됩니다.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되죠. 그래서 설계 농도이기 때문에 가스가 갖는 독성 때문에 이 농도 기준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가장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OAL하고 NOAL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요, 거기 자료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그런다면요,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를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소화약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환경에 문제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환경에. 그 다음에 인체 독성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5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위험물은 제1류에서부터 6류까지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은 1, 2, 3, 4, 5, 6류 이렇게 이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 앞에다가 연소라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소 위험성 또는 화재 위험성. 그럼 이제 이거 다 어때요? 연소가 될 확률이 많은 것들이에요. 연소가 잘 되는 것들이에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느냐? 우리는 이제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연소가 되는가를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소될 때 또는 불을 끌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구분해 보니까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성질인데 오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자기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반응성. 이 자기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 물질들은 산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어요.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가 이는 외부에서 가열이나 충격, 마찰 이런 게 가해지면은 내부에서 물질 내부에서 어때요?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서도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서 직접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화약이나 폭약 이런 종류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반응성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루는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거죠.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산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6루는 산화성 액체라고 그래요. 산화성 액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똑같아요. 성질은 산화성 똑같은데 요거는 고체고요. 요거는 뭡니까? 액체 상태다. 물질의 상태만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요거는 가연성 고체에 해당하는 거고요. 3류는요 자연발화성 금수성이죠. 자연발화성 또는 금수성. 금수성입니다. 대부분 이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한꺼번에 갖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4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5류는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을 3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봅니다. 하론 1301에서 숫자 0은 무슨 원소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가 했습니다. 하론을 이제 어떻게 명명하느냐, 이제 모든 것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요.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부를까 하는 것들은 그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합물이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학문도 보면은 어떤 학문이 쭉 가다가요. 이제 더 이상 뭔가 개발할 사항들이 없으면은 여러 개 학문들을 이제 섞어보죠. 그게 뭡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융합, 복합, 뭐 이런 건데 소화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이 특정의 어떤 소화원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혼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특성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적합한 화제를 이제 찾게 되면은 그 화제에 적합한 어떤 소화약제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합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로겐 화합물의 원소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C, 그 다음에 F, Cl, 그 다음에 Br, I, 그죠?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그죠? C, F, Cl, Br, I. 요렇게 순서를 적어 놓고요.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하론 1301이니까 1, 3, 0, 1. 없죠, 그죠?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적으면 C 하나에 F는 어때요? 3개고 Cl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Br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게 이제 하론 1301의 화학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0은 무슨 원소가 없다는 뜻이냐? 0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Cl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Cl. 이게 뭡니까? 염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염소가. 그래서 하론은 할로겐 화합물질은요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CFCl, BrI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6번은요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갑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되는 탄산수소 나트륨요. 분말 소화약제는 1종, 2종, 3종, 4종이 있어요. 1, 2, 3, 4종이 있는데요. 1, 2, 3, 4종요. 자, 이때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분말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중탄산 나트륨 하는 게 그죠? 요거는요, 중탄산 칼륨이 되는 거고요. 3종은요, 인산 암모늄, 제1인산 암모늄이 되고, 4종은 중탄산 칼륨하고요, 요소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1종 분말에 관한 예형이다. 그죠? 제1종 분말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과 반응했을 때 생기는 가스는 했습니다. 그죠?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거기 보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데, NaHCO2, 그죠? ENaHCO2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CO3요. CO3. 요게, 탄산 나트륨입니다. 탄산 나트륨요. 여름에 이제 열을 받으면 이제 분해가 되어져요. 분해가 되어지는데, 그 해설 봅니다. 요게 이제 탄산, 수소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는 거고, 여름에 이제 열을 받으면은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탄산 나트륨요. 탄산 나트륨은 Na2CO3요. Na2CO3.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H2O예요.
H2O, 요게 이제 2가 붙었으니까 전체 2다, 그죠? 그래서 H2O, 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산화탄소요, CO2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요게 이제 Na2CO3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게 탄산나트륨이 돼요. 탄산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뭘로 분해되느냐 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 요렇게 이제 분해가 되어지죠. 자, 이때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물하고 이산화탄소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미 산소하고 충분한 반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완전 산화물이라 그래서 더 이상 연소가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소와 더 이상 결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소와 더 이상 결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거는 불연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로 활용될 수 있어요? 소화 약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발생되어지는 H2O나 CO2가 실제로 어때요?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가스는 했거든요. 생기는 가스는. 요거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분말은 열받아서 무슨 가스로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 가스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은 분말 소화약제를 설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 반응 분해식, 요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연소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소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연소의 3대 요소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연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요소. 3요소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연물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물질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조건. 그 다음에 점화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에너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너지 조건. 물질 조건 같은 경우는 가연물하고 산소가 적절한 비율로 구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 물질 조건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거죠. 연소 범위, 연소 상한과 하한으로 구성되는 연소 범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에서는 어떤 가연 물질이 점화가 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점화 에너지 해서 MIE라고 표현하죠.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들이죠. 지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소의 3요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문제에서는 가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하고 친화력이 좋아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자가 활성화가 잘 되어져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들이 문제에서 더 많이 거론되죠. 아까 나왔던 H2O나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완전 산화물이죠. 더 이상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일 반응 물질. 발열을 해야지만 연소가 되는데 흡일 반응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해당합니까? 질소가 해당되는 거죠. 질소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자 분자로 구성된 게 있어요. 단원자 분자로 구성된 거.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극히 단원자만으로도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비가연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인데,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주로 이제 연소 반응에 사용되어집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체적 비율로서 이제 21% 정도가 되어져 있고, 요놈이 이제 15% 이하로 이제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연소 반응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이제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또는 화염의 전파가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폭발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최소 산소 농도, MOC라는 게 있고, 그죠? 산소 균형이라고 하는 OB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한계 지수라고 하는 LOI가 있죠? LOI. 이런 것들은 이제 산소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은요, 활성화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그래서 이제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활성화가 되어져야지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라 그럽니다. 이것들은 주로 열 에너지가 어때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열 에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최소 점화 에너지, 이런 걸 씁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마다 연소 범위가 다 다르고요. 물질마다 어때요? 최소 점화 에너지가 어때요? 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하점하고 발화점에서 인하점이 몇 도입니까? 또는 발화점이 몇 도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요, 어떤 물질이 연소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연성을 나타내는, 연소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게 바로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요. 9번 문제는 물의 소화 효과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물이 가지고 있는 소화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물은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소화약재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불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 가지고 불을 꺼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이 갖는 소화 효과가 뭐냐? 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 효과를 갖습니다. 냉각 효과. 열적인 면에서 물은 굉장히 유용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물은요, 물이 가지고 있는 비열과 잡열이 굉장히 큽니다. 물의 비열과 잡열. 이게 이제 굉장히 큰데, 열에는 우리가 이럴 때 현열과 잡열이 있죠? 현열과 잡열이 있는데, 자, 현열, 잡열은 어떤 거냐? 현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의 변화를 나타내는 열이 현열이에요. 그죠? 우리가 센서블 히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잡열은 온도 변화는 없고 물질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열이 잡열입니다. 이건 레이턴트 히터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이거는 온도 변화, 이건 어때요? 상태 변화.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상태에서 고유한 특성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버렸을 때는 이제 이때는 어때요? 물질 상태가 바뀌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잡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의 비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학 단위를 쓰면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입니다. 1칼로리. 그 이제 물의 비열이 1이다 이렇게 하는데, 1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항상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랬죠. 그죠? 1은 항상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에 비해서 물은 비열이 어때?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이제 필요한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을 가해줄 때 물은 많은 열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많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쉽게 열이 어때요? 온도가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은 열을 가져올 수 있는 물을 불이나 뿌리면 어떻게 열을 많이 뺏어올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이제 많이 활용한다는 거고. 근데 이 물을 적절하게 잘 방수를 해서요, 열을 많이 뺏어서 이놈을 물인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요, 수증기 상태로 바꾸면은 훨씬 더 많은 열을 어때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잡열이거든요. 잡열인데, 물의 잡열은 물 1g당 얼마요? 539칼로리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하고 보면은 단위에서 어떤 차이가 나요? 단위에서 온도 차가 있고 없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온도 차가 있고 없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열 잡열을 이렇게 구분하죠. 자,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물이 되죠. 자, 얼음은 고체고 물은 액체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해진 열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열이니까 무슨 열이라 그래요? 잡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되거든요. 자, 이때 가해진 열은 뭐라고 해요? 상태 변화는 없이 온도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이거 뭐라 그래요? 현열이라 그래요. 현열. 그 다음에 이 100도씨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요거는 뭐가 돼요? 100도씨 수증기가 되거든요. 자, 요때 가해진 열은 뭐라 그래요? 잡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열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요 g당 온도 차에 따라서 1밖에 열을 어때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태가 바뀌면서 얼마가 왔다 갔다 해요? 539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열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이게 이제 정발이 되게끔 물을 뿌릴 수 있다라면은 그건 어때요?
냉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을 이용한 소화 설비가 어떤 게 있냐면은 물을 그냥 호수로 쭉 내뿜는 물을 어때요? 스트림, 물질력으로 내보내는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이 있고요. 근데 물을 물방울로 떨어뜨리는 드랍넷하는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을 아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물을 뿌리는 미스트하는 이게 뭔가 있냐면 분무가 있어요. 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물 알갱이 입자는 어때? 작아져요. 알갱이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물이 가질 수 있는 전체 표면적은 어때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은 어때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이 어때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열을 어때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오면서 이놈이 어떻게 돼요? 증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열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전보다는 스프링클러가 불을 잘 끄는 거고요. 스프링클러보다는 물분무가 불을 잘 끄는 거고요. 물분무보다는요 미분무가 어때요? 불을 더 잘 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냉각 효과라 그래요. 냉각 효과. 그래서 비열과 잡열이 비교적 크다. 물은 비열과 잡열이 비교적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물이, 열을 받아서요, 잡열 효과를 갖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물일 때는 액체 상태인데 수증기일 때는 어떤 상태가 돼요? 기체 상태가 되거든요. 기체 상태가 되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을 받아서 물은 기체가 되면서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물일 상태하고요, 수증기 상태하고 부피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은 1700배 정도로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부피가 1700배나 큰 수증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이제 H2O가 되는데 요것들은요 훨씬 더 어때요? 공기보다는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수증기에 꽉 차면은 산소 공급이 벌써 이제 요 산소 공급을 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차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질식 효과가 일어납니다. 질식 효과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도 그렇고요. 수증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내에 꽉 차면은 그놈이 가지고 있는 전기압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기가 힘들어져요. 산소가 공급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없어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질식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인 상태에서는 물은 냉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비열과 잡열이 비교적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증발이 되면요. 이건 어때요? 질식 작용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부피가 1700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1700배로 늘어난 물을 해치고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갖는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와 질식 효과입니다. 질식 효과고요. 냉각 효과는 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질식 효과는 잡열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식 효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기체 상태의 하론 1301, 기체 상태의 하론 1301은 공기보다 약 몇 배 무거운가? 그래서 이제 기체 상태일 때는 공기라고 하는 기준 물질을 정해놓고요. 공기하고 어떻게 되는가? 공기하고 뭐가 무거우냐? 누가 무거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체 상태는 공기 중에서 공기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에서 누가 더 무거우냐 이거 봐야 됩니다. 가령 공기보다 가벼우면요 공기 중에서 확산돼서 공기 중에 다 들어가 버리겠어요, 그죠? 근데 공기보다 무거우면 어때요? 공기 중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공기는 79%가 질소고요 21%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가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물질이 되는 것은 뭐예요? 공기라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물질은 하론 1301입니다. 하론 1301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공기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79%의 질소와, 자, 질소는 이제 N2인데, 요게 이제 몇 %냐면은,
이게 79%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나오는데요. 산소가 이제 얼마냐? 산소가 21%랬습니다. 21%. 근데 하론 일상공률은 뭡니까? 하론 일상공률은 C 하나고요. F가 어때요? 3개고, CL. 그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죠? CFCL. CL은 없었죠. CFCL, BR. BR.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질소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질소는요. N2니까 질소의 분자량은 28입니다. 28. 자, 그래서 요놈이 이제 28인데, 요놈이 이제 몇 % 있느냐 하면은 79% 있기 때문에 전체 중에 차지하는 것은 0.7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32죠. 32. 이거 몇 %예요? 곱하기 0.21입니다. 0.21.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약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약 29가 나와요. 그래서 공기 분자량이 얼마냐 이러면 2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인데요. 탄소는 분자량이 10입니다. 10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소가 나오는데요. 불소는 분자량이 18입니다. 이건 18이에요. 근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자, 그 다음에 브롬은 분자량이 얼마냐면 이건 70이에요. 70. 그래서 12 더하기 18 곱하기 3 더하기 70. 그래서 하론 1301의 분자량을 계산하면은 거기 얼마가 되느냐면요. 136이 돼요. 136. 그래서 29분의 136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론 1301이 공기보다 몇 배나 무거운가 이거 어때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면은 약 이제 4.71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론 1301은 공기보다요 한 4.7배 정도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럼 약재를 방출하면요 서서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죠?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10분 문제 같은 경우는요, 10분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는 공부가 많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분 문제는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10분까지만 합니다.